전세대출 금리가 소리 없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어요. 4% 5%라는 이자가 되게 무서운 게 25개구 중에 6개구가 올랐거든요. 네. 지금 2020년도, 21년도 이때 비해서 지금 10배, 15배예요. 경매 물건이. 오늘 모신 분은 한문도 교수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아주 시상이 아주 그냥 시끌벅적한데요. 어쨌건 우리가 경제를 이 상황에서도 계속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뭐 이 비상계엄령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네. 지금 우리 대외 신뢰도가 뭐 막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경제에 어떤 충격을 줄 것이냐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고 태국에서는 뭐 한국 돈 안 받습니다 이런 뭐 써졌다고 망신스러운 얘기도 좀 슬픈 얘기 좀 들렸다는데 들었죠. 예. 네, 지금 상황 어떤지 한번 좀 총평을 해주시죠. 뭐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제 나이 또래는 이게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아픔이 좀 있죠.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뭐 경제를 돌아볼 여유도 없었고 다행히 이번에는 이제 뭐 6시간 만에 끝나서 우리가 경제를 지금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본 건 다른 건 없고 그 당일날 환율이 1,440원까지 갔다가 그 다음날 1,400원인데 그리고 오늘도 지금 1,400원 위에서 놀고 있잖아요. 1,420원 정도에. 네. 그러면 이미 1,400원은 돌파돼서 놀고 있는데 이게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연금에서 제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지금 돈을 퍼부어가지고 막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수합 매진 금액이 앞으로 이게 다 소진되면 그때 막을 것도 없잖아요. 그런 불안감에서 지금 말씀 주신 태국에서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 시각을 보면 제가 해외 사람이라도 일단 한국에서 돈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식시장에 너무 큰 영향이 있고 또 우리 주식시장만 뿐이 아니라 내수도 갑자기 외식하려던 마음이 줄지 않을까요? 소비도 또 줄 것 같아요. 결정적인 거는 뭐 해외 기관 투자 금액들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이제 중요한데 그 부분이 또 코스피도 지금 뭐 계속 부진하고 이 와중에 그런 이슈 때문에 모든 경제 지표에서 조금 하방이 너무 강하게 올 것 같고 당분간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또 역으로 생각하면 또 주식시장으로 말하면은 바닥이 됐다가 탄핵이 또 빨리 이루어진다 이러면 다시 또 안정세를 찾으니까 급한 변동성이 마무리되는 토요일이죠. 네. 내일 되기 전까지는 아직 모르지만 다음 주에 어떤 일이 벌일지 저도 궁금한데 현재는 좀 안 좋은 상황이죠. 대한민국 경제. 그리고 산업활동 동향이 그전에도 뭐 좋은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게 지금 내수가 좀 네, 이게 지금 거의 8분기, 10분기째 계속 분기별로 한 달 말로 따지면은 가끔 오른 적이 있어요. 우리가 뭐 생산, 소비, 투자 세 분야로 산업 활동을 체크하잖아요. 그게 예전에 저번에도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그때도 감소였고 또 10월 달 산업 동향이 이제 이번에 발표됐는데 1일 날 생산, 소비할 것 없이 총체적으로 다 감소했어요. 게다가 순환 변동치를 나타내는 앞으로 미래 전망에 대한 경제 선행 지수하고 선행 동합 지수하고 동행 지수가 있잖아요. 두 개가 둘 다 하락을 나타내거나 보합을 나타냈어요. 그럼 추세가 좀 안 좋은 와중에 지금 계엄 이 사태가 터진 거예요. 네. 그러면 당분간은 이게 저는 이게 오래 갈 것 같아요. 이게 부동산에도 지금 그 당일날은 매물이 역대 최대를 갑자기 매물들이 쏟아졌어요. 전국적으로 서울도 그렇고. 그래요? 네네. 최대 경신한 게 불과 몇 주 안 되는데 거기서 막 2, 3%씩 갑자기 비상계엄령 다음 날. 네네. 물건이 확 늘었었어요. 그러다가 조금 이제 진정금융 해제가 되고 나니까 그 다음날에 조금 줄었는데 위에서 안 움직이는 거죠. 근데 네. 거래는 이제 또 거기서 스톱이 됐고 심리가. 이런 상황이 제가 볼 때 당분간은 유지될 거다. 이 충격 때문에 제가 볼 때 부동산이든 경제든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약간은 회복하는 게 더 길어지지 않나. 뭐 그런 거 좀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지금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 내수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네. 그러면서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부동산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 원래 이렇게 어쨌든 뭐 금리 인하도 또 이루어지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좀 살아있긴 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이제 전통적인 이제 생각이죠. 금리가 인하되면 당연히 부동산의 상승 뭐 요인이 되니까. 근데 이번엔 좀 다릅니다.
하는 총재 깜짝 금리 인하 했잖아요. 네. 다들 뭐 전문가들이 좀 인하하는 건 타임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부동산의 어떤 문제라든지 말씀 주신 뭐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환율 문제 이런 게 종합적으로 볼 때 내릴 타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하나 우리가 체크할 게 뭐냐면 대출금리입니다. 그 금리 인하한 다음 날 제가 체크한 거예요. 아, 이 그래요? 그림 보시면 그 전에 금리 인하할 때보다 지금 다 조금씩 올랐습니다. 보도에 안 나온 거예요. 중요한 부분은 보도에는 안 나왔는데 시장에서 5대 은행 대출 금리는 상승을 했어요. 아, 또 금리는 네, 근데 그 보도에 안 나왔어요. 시장 금리. 네, 평균 보시면 저번에 금리 인하할 때는 3%대가 있었어요. 후반대가. 근데 지금 보시면 불과 한 달도 안 되는데 금리들이 다 4%대입니다. 그러니까 5% 육박하는 데도 있어요. 우리은행 같은 데는 신용점수 600점이 5.1%예요. 거의 미국 금리 인상할 때 그때만 5%, 6%, 7% 갔잖아요. 네. 그 수준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여러분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 그 제가 눈이 강조하는데 거시 건전성 강화 대책. 그게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무섭냐?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거시 건전성 강화 대책이 바젤3 협약에 의해서 매뉴얼이 있어요. 그걸 한국은행도 2015년도에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거시 건전성 강화 대책에 대해서. 근데 아시는 바와 같이 기재부 역사로 처음 찾아가서 그때 이미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일주일 뒤에 금리 인하했고 요번에 또 금리 인하할 때 워딩을 보면 내수 둔화와 자영업자를 위해서 이런 자영업자분들 그 중소기업 지원 금리를 갖다 1.75에 저번에 내렸는데 요번에 끝미에 보면 워딩에 하는 총재가 그 얘기를 해요. 1.75를 다시 1.5%로 더 낮춰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기업들이 여기서 보시면 기업들이 연체율이 낮아질 기미가 없어요. 특히 개인 사업자하고 뭐 신용대출은 급작에 올라가가지고 좀 부담되는데 중소기업이 전혀 뭐 기미가 나아질 기미가 없는 게 그러면 영업이 계속 안 되고 연체율이 유지가 되면은 당연히 도산이잖아요. 중소기업들이 지금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연체율이 계속 올라가다가 좀 조정됐다가 부실적으로 털고 나니까 근데 뭐 미미한 거예요. 0.01. 근데 소비가 줄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면 아픈 뻔하잖아요. 이자 부담 못 이기니까 또 1.5로 내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네. 얘기를 금리 인하면서 했어요.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말씀 주신 금리 인하면 당연히 올라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더 오르면 소비는 더 줄잖아요. 왜? 그렇죠. 대출을 받아서 또 집을 사면 그분들은 쓰는 게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상황에서 소비가 더 줄면 정말 안 좋은 출발의 어떤 시작점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알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거시건전성 강화 대책을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금감원장하고 금융위원장은 조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리고 PF 구조 조정도 안 하고 있잖아요. 못 하고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보도에는 많이 안 나오지만 최근에 보셨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무궁화 신탁이 뭐 유동성 부족하니까 이렇게 유동성 확보하라고 말은 권고지만 좀 지나면 그거 부도예요. 아, 그래요? 그 네. 자세하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 그러니까 무궁화 신탁이 그게 어떤 성격의 펀드죠? 펀드라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부동산 PF 문제를 시에 사업하시는 분이 조금 계약금을 걸고 금융기관들이 대출해줘가지고 땅을 그렇죠. 사고 그 다음에 본 PF라는 과정으로 가잖아요. 그럼 이걸 브릿지를 상환하고 그 다음에 본 PF 때는 사업비를 다 지원하면서 시공사가 책임중으로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신탁사가 들어와서 신탁사가 중간에서 그 브릿지 역할을 다 해가지고 대출기관들한테 이 현장에 대해서 그대들이 돈을 대출했을 때 우리가 신탁 사업으로 이걸 가니까 일단 뭐 외부의 어떤 소유권을 제한하는 일은 없으니까 이 사업만 문제가 없으면은 완벽하다. 그러니까 수익 계산서 보고 사업 수지 보고 가는데 그러면 대출한 분들의 금융기관에서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잘 안 되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신탁사가 우리가 사줄게. 너희 대출을 대해서 책임져 줄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서로 이제 계약하는 약정관계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신탁사들이 꽤 많이 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고 자금 관리만 하는 신탁도 있고 신탁이 자금 관리 신탁, 개발 신탁, 처분 신탁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개발 신탁을 들어간 거예요. 왜? 잘못됐을 때 내가 책임지겠다. 시행자를 위탁해서 대의 역할을 한 거죠. 그러면 지금 잘못됐잖아요, 현장이. 그럼 대출기관들은 돈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원래 같으면 신탁사는 돈을 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 관리만 하는 수준에서 지금 투입이 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투자자 입장이 이 전략적 투자자니까 책임도 같이 있잖아요. 그럼 돈을 줘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돼요? 부도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건 문제가 뭐냐. 이 신탁사가 그렇게 한 현장에 한 개면 다행인데 전국의 PF 현장에 많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막 좋을 때 있으니까. 그 현장들이 이 회사가 문제가 생기면 그 현장들은 어떻게 돼요? 구제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크죠? 크다 보니까 부랴부랴 이제 지금 금감원에서 이제 권고 조치를 내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처리가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기미죠. 거기다가 건설사 몇 군데가 자꾸 뭐 회사채 발행이 잘 안 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 자꾸 벌어지잖아요. 우리 아까 말씀 나눈 계엄령까지 겹쳤잖아요. 네. 분위기 안 좋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부동산 시장의 하방 압력이 지금 보도에는 나올 타임이 없지만 금리 인하 전혀 상관없는 시장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시장 대출 금리는 올라가고 여기 또 시장에서 잘 보셔야 될 게 전세 대출 금리 제가 이 그림 보시면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요. 기억하시겠지만 역전세 난다고 하던 2022년도에 전세 대출 금리가 막 5% 올라오고 그럴 때예요. 왜냐하면 2, 3% 받고 있다가 5%니까 2배가 되잖아요, 이자가. 그러니까 전세 드신 분들이 서민인데 튕겨 나오니까 역전세가 터진 거잖아요. 지금 보세요. 다 4%, 5%예요. 5%, 4%예요. 이렇게. 우리은행은 5%대까지 있어요. 전세 대출 금리가. 그리고 최하가 다 4%예요. 4%나 4.5. 전세 대출 금리가 소리 없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거시건전성 강화 대책의 일환이거든요. 금리 인하는 전혀 지금 상황과 안 맞다.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야 금리 인하 계속 할 거야 그러니까 올라갈 거야 이거는 너무 성급한 판단이다. 왜냐하면 정부가 이거를 계속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면 이거 유지해야 되잖아요. 네. 부동산이 또 유동 올라갈 것 같으면 또 이거 더 올릴 거거든요. 뭐 이런 부분하고 12월 달이잖아요. 지금 요번에 그 스트레스 DSR 가상금리 있잖아요. 그거 이제 12월에 결정하거든요. 좀 나라가 뭐 어선해가지고 발표해도 잘 모르시겠지만 뭐 저는 이제 알려드릴 텐데 그 금리가 1.5가 되면 네. 지금 한은 총재가 한두 번 정도 미국이 내리면 따라 내릴 의사를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3.0까지 왔는데 그럼 2.5까지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원래 3.0에서 2.5면 1%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상금리를 1.5% 하면 어떻게 되죠? 0.5%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게 내년 7월부터 100% 적용이잖아요. 네. 거기다 추가로 여러분 반공제를 뭐 뺀다는 얘기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담보대출. 그럼 5,500이 서울은 빠지는 거예요. 수도권도 4,500 정도 다 빠지고. 그러면 원래 5, 6억 받던 금액에서 6, 7억 받는다고 칠게요. 5천이 빠지면 10%가 빠지잖아요. 그냥 단순한 논리로 아 그럼 대출 금액이 그 정도 줄면 시장에 10% 마이너스 요인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런 요인을 생각하실 때 지금의 금리 인하는 예전에 좋은 시장 시절의 뭐 금리 인하가 아니다. 경제 상황이 좋아야 이게 이어지는 건데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이건 쉽게 부동산을 보시면 안 된다고 좀 말씀드릴게요. 네. 아 여기 추가적으로 MB 때도요 금리 인하했는데 주택 가격이 계속 빠졌습니다. 그 얘기 그래요? 말씀드릴게요. 예. 그렇다면 지금 이 뭐죠? 이번 비상계엄 이 상황 이후 뭐 대외 신인도라든가 여러 가지 걱정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최상목 장관이 무제한 유동성 공급하겠다 얘기를 했잖아요. 이러한 것들 가지고도 지금 말씀하신 부동산 PF라든가 여러 가지 그 자금 신용경색과 관련해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는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정리될 건가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상욱 장관도 구조조정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걸 알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이런 문제들 때문에 터진 것들에 대해서 이거죠. 그러니까 좋은 건 살리고 안 좋은 건 더 이상 유지하면 안 된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택시장에는 그건 무조건 뭐 하방 요인이거든요. 암만 유동성을 풀어도 돈을 지금 땡겨서 못 쓰잖아요. 왜냐하면 기본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예전에 만약에 5억짜리 집이면 금리가 3%라도 할 수 있었지만 이게 15억이 돼버렸잖아요. 금리가 1%가 되지 않으면 못 쫓아가잖아요. 근데 이미 그게 꼭지라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돈을 풀어서 집을 다 준공을 한다고 해도 그걸 살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잘 안 사고 있잖아요. 실제 수요자들이. 가격 부담에 극복할 수 있는 선이 아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결론은 조정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투입되는 분마다 손실은 확정이잖아요. 이 부분도 옥석을 가리겠지. 무조건 그 이제 부도날 현장, 망할 현장에다가 돈을 투입할 수는 없잖아요. 국가 세금을 갖다가 적자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분명히 유동성을 막 공급하겠다는 뜻이 뭐냐면 제가 볼 때
이 분위기 때문에 정상적인 현장도 망가지는 거를 막겠다는 뜻이지 네. 망할 것까지 살리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냉정하게 판단하셔야지. 뭐 시행자분들이 혹시 이걸 보신다면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저축은행들이 투입된 어떤 현장들은요, 이미 대주단에서 저축은행들이 몇 군데가 뭐라 그럴까요, 제외시켰어요. 지금 대주단 분위기에서. 그럼 저축은행이 연관된 현장들은 헤어날 길이 저는 없다고 봐요, 솔직히. 네. 근데 그런 리스크도 아직 정리가 안 됐다. 뭐 이런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그 롯데그룹의 그 유동성이 네. 좀 문제가 됐었잖아요. 네. 그것도 뭐 사실 그 원인을 따져보면 롯데건설에서 시작이 된 것이다 이런 네, 의견도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그 자금 지원해 주다가. 팩트죠. 네. 네. 롯데건설 지금 현장의 문제가 뭐냐면요, 지방이 좀 많습니다. 지방이 지금 회복을 잘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당분간 회복할 기미도 잘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현장들이 10개가 있는데 6개, 7개가 지방에 있다. 두세 개는 수도권에 있다. 이게 이제 롯데건설의 입장이에요. 네. 거기다 또 비주거용 시장이 지금 안 좋잖아요. 이 부분이 롯데건설이 좀 많아요. 참여한 게.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아시겠지만 책임진공. 네. 이걸 해야 되면 돈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투입이 돼서 그러면 아웃풋이 나오냐가 이제 정해줘야 계속 갈 텐데 그나마 저번에 막 말 나올 때는 그나마 그룹 차원에서 전격적으로 지원해서 완공들을 들어간 데가 많은데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처리가 안 되면 이 자금 유동성이 부족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채에 대해서 지금 조금 말이 많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최상목 장관이 좀 지원하겠다는 뜻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가지만 그렇다고 무리하게 사업성이 없는 것까지 가격을 유지하면서 유동성을 지원하면 같이 망하죠. 건설사도 망하고 우리도 망하니까 국민도 안 좋아지니까 제가 볼 때 그걸 정부가 잘 컨트롤해서 구조조정을 잘 하면 롯데건설도 뭐 좀 어렵긴 하지만 그러면 결론은 났잖아요. 그럼 가격을 싸게 해서 팔면 팔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그 회사채 시장 말씀하신 대로 네. 상당히 좀 불안정스럽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또 한편에서는 지금 기업들이 자금 확보를 위해서 회사채 발행을 계속 지금 시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아, 그 얘기 하신 게 기억나는데요. 여러분 얼핏 그 기억나셨잖아요. 저 보도 나왔잖아요. 그 전세 대출 사기 피해가 많아서 나라에서 세금으로 보존하다 보니까 대위 변제하다 보니까 그 허그 주택도시보증사가 돈이 없어가지고 전세 대출을 못 해줄 상황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7천억 정도를 갖다가 코코본드 신종자본증권으로 발행할 계획을 쭉 하다가 네. 금감원에서 스톱을 걸었잖아요. 준비를 다 했어요. 국토부에서. 돈이 없으니까 돈을 더 땡겨오려고. 근데 그게 사실은 부채잖아요. 그렇죠. 국민이 지는 거랑 똑같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알기로 4.1인가 2%로 발행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유를. 네네네. 그 4.1, 2%인데 아시겠지만 그게 5년 뒤에 보통 이제 만기상 개념이지만 30년짜리지만 5년마다 이제 콜옵션 해가지고 정리하잖아요. 근데 정리를 못하면 그 다음 해부터 1%씩 올라가잖아요. 금리가 4.1에서 5.1, 뭐 6.1. 약정을 만약에 2%를 해두면 2%씩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건 거의 독약이죠. 잘못하면. 근데 그거를 정부에서 만약에 4.1%, 2% 했다. 그러면 저부터도 정부가 망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니까 정부 채권을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회사채가 4.5%예요. 앞으로 회사채 안 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채 하는 입장에서 롯데 같은 데도 5% 아니면 안 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감원이 제동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회사채 발행이 위험해진다. 시장이 망가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저부터도 당연히 정부 거부터 사니까. 그래 그걸 위해 가지고 제가 막은 것 같고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회사채 시장에서 4% 5% 나오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만큼 4% 5%라는 이자가 되게 무서운 게 회사 사업 수익률이 4% 5%가 나야 이게 커버가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지금 미스매치가 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좀 안 좋은 현장들은 6에서 12%도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는 뻔하잖아요. 손실 확정. 근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유동성을 지금 공급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PF의 롯데건설의 어떤 분위기는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지금 뭔가 어렵구나는 일단 인정하셔야 되고 싸게 팔지 않는 한 시장 회복이 안 된다는 건 지금 보일 것 같잖아요. 수요자들이 지금 뭐 소득이 안 늘어나니까. 그렇죠.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건설사들이 회사채 발행한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일군에서 트리플 A 정도들은 통하긴 해요. 근데 그분들도 이율이 뭐 4%, 5%니까. 그러면 그 5% 수익을 내려면, 그죠? 그렇다고 현장에 잘 들어가서 5%를 얻으면 괜찮은데 수익이 10% 날 때 지금 그것도 아니잖아요. 현재 있는 현장을 유동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땡기는 입장이고 이걸 메꿨을 때 그럼 처리가 돼야 되는데 처리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자금시장에서 그나마 좀 한 1, 2년 동안 정부가 애를 써서 일단은 응급조치는 다 했는데 응급조치 위에 살아내는 과정을 가야 되는데 그 과정을 못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환자가 약을 줘가지고 일단 기운이 됐으면 자기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식물인간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이걸 갖다가 또 식물인간에 대한 어떤 뭐 유지를 하기 위해서 돈을 투입한다? 약간 이런 형상이 지금 빚어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더 투입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 조금 힘들더라도 건설사들이 힘들고 그게 리스크가 금융회사로 넘어오는 걸 최소화하는 선에서 구조조정을 빨리 가야지 안 그러면 이거 정말 질질 만성질환 되거든요. 뭐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되는 게 낫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부동산 PF 이건 이제 뭐 기업체, 이 회사체니까 꼭 건설사만이 아니라 전체 그 기업들의 그 자금 유동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시가 아닌가요? 뭐 작다. 예를 들어서 어느 건설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 뭐한데 그 한 4, 50이 되는 그래도 이름 들으면 아는 회사예요. 제가 거기 회의를 갔었는데 현장에 뭐 다 지었어요. 네. 다 지었는데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공사비 주니 못 주니 하니까 한 1,000억 정도 가까이를 못 받은 거예요. 1,000억이면 건설회사 입장에서요. 한 현장 돌리는 거거든요. 두세 현장. 다 스톱인 거예요. 딴 데가. 이 하나 때문에. 네. 그러니까 건설회사들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가 문제 생겨서 돈이 유동성이 없으면 롯데처럼 메꿔야 되는 거야. 그렇죠. 메꿨을 때 이게 다시 회수가 돼야 되는데 지금 2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회수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같이 망가지잖아요. 밑빠진 독에 물붓기의 어떤 연장선? 그런 모습이 연출돼서 차라리 태형처럼 일단 삑 정리되고 워크아웃 들어가서 빨리 싸게 팔건 팔고 이래야 그나마 유지가 되잖아요. 지금 그걸 안 하고 지금 건설사들이 버티는 데가 많아요. 유력 건설사들이. 그래서 보도에는 많이 안 나는데 요즘 통제를 하는지 모르지만 나이스 평가하고 한신 평가에서 분기마다 건설회사 신용평가 상태 다 체크해가지고 현장별로 실사 비슷하게 해가지고 보고서가 나왔는데 지금 안 나와요. 6개월째. 아. 그러니까 안 나오는 게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그러는데 저는 불안하더라고요. 이거 그 이제 뭐 느낌이 안 기업들의 좋다. 요청이나 무슨 뭐 정부의 요청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볼 수 있나 보면 저는 그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럼 일반 계열사들 잘 나가던 회사들도 벌어서 여기다 메꾸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이 회사도 뭐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가 됐다 하더라도 네, 맞아요. 지금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할 만한 이유로 봐서는 안 된다. 근데 상승할 어떤 정책 방향도 아니고 그런 정책 스탠스를 무시하시면 안 된다고 좀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PF 말씀을 좀 들었는데 네. 지금 그 태형은 네. 일단 부동산 PF 위기로부터는 완전히 벗어난 걸로 봐야 됩니까? 아닙니다. 진행 중입니다. 아직도요? 네, 진행 중이고. 왜냐면 그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기업으로 그 태형을 네. 관심을 가졌었기 때문에 거기가 만약에 SBS가 없었으면 벌써 붙어났겠죠. 거기서 담보 제공하겠다고 회장이 얘기한 바람에 일단 워크아웃에 대해서 채권단이 좀 합의해 준 거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마곡지구 사태가 지금 완전히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유동성이 부족하니까 자금을 더 달라 그랬어요. 지을 돈도 없으니까 워크아웃 중에. 워크아웃이라는 게 이제 괜찮은 사업 수익성이 나올 거는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 수익이 없는 거는 빨리 처분해가지고 부실채권 줄이고 좋은 건 살리고 해가지고 나중에 정산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마곡지구가 자리는 좋은데 분양에 대한 리스크 회의가 있는지 대출기관들이 더 유동성을 확보해 준다라고 워크아웃상에서 합의를 했는데 이자율을 갖고 싸우는 거예요. 대주단은 5, 6% 돼야겠다. 이거 네. 리스크가 많다. 우리 다른 데도 많고. 근데 이 태형 입장에서 5, 6% 하고 나면 다 짓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손실 확정이에요. 회사 날아가게 생긴 게 태형은 또 고집하는 거예요. 아니 3% 달라 4% 달라. 그거 싸우고 있다니까요. 그게 뉴스가 몇 달 나왔는데 지금은 약간 타결됐을 거예요. 어렵게. 태형이 할 수 없이 따라갔을 거예요. 그러면 태형 입장에는 어떻게 될까요? 다 지어봤자 정산되는 거예요. 손실 확정이죠.
뭐 이익이 나는 게 없어요. 그 태영이 마무리가 된 게 아니라 현장들이 많이 있고 골프장 지금 더 파니 안 파니 막 얘기 나왔었잖아요. 지금 보도가 없잖아요. 지금 일단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준공이 되고 나서 처리가 되다든지 모자르면은 매각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그 담보들을 제공한 거를 SBS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제가 볼 때 해결됐으면 벌써 발표하지 않았을까요? 대표님? 아, 태영이 이렇게 워크아웃이 잘 되고 있어요. 1년째 돼 가잖아요. 네. 아무 얘기 없잖아요. 그동안 1년 사이에 나온 얘기 딱 그 얘기예요. 마곡 현장에 이거 돈이 부족하니까 더 달라. 이자를 좀 싸게 해달라. 못 주겠다. 다퉜다는 거. 그 기사밖에 없어요. 네. 나머지 기사는 없으니까 제가 좀 확인해가지고 다음에 나오면 태영 많이 궁금해하실 테니까 좀 확인들 해가지고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부동산이 집값, 그러니까 집값이 3주째 하락하고 있다 이런 신문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강동구부터 꺾였다 이런 얘기들 네, 하면서. 많이 나오죠. 예. 이게 이제 둔촌주공 입주 효과냐 아니면 그러니까 이 둔촌주공 입주 효과라고 한다고 하면은 영향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일시적인 거고 네. 그렇지 않고 이게 어떤 추세적으로 전체 시장의 어떤 변화로 봐야 될 것이냐 추세에 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추세 시작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 얘기는 우리가 서울이 뭐 둔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강동구만 있는 게 아니라 25개구가 있잖아요. 여기 매수 우위 지수라고 있잖아요. 가끔 말씀드리는데 그 가격도 나왔지만 이제 심리가 중요한데 지금 이거 계엄령 사태가 있기 전이에요. 네. 그러면 제가 누누이 말씀 올리는데 이 매수 우위 지수에서 이 수치가 30, 40 사이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건 무조건 하락 구간이에요. 그럴 때 여기 역대 그림을 보시면 하락 시에 40 밑이에요. 40을 넘어가고 나면 상승의 기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서울 요번에 막 올라갈 때 70까지 쳐줬어요. 근데 이것도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은 수준이거든요. 근데 지금 한 두 달, 7월까지는 70일까지 찍었는데 지금 37이에요. 11월 18일 날 제가 한 거거든요. 그럼 계엄령이 터졌으니까 지금 30대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지표도 하락으로 뜨는 거고 광역시도 여기 보시면 울산 빼고는 울산이 이거 빨간 선인데요. 울산 빼고는 나머지 다 지금 이 보시면 수치가 어디예요? 30 밑이에요.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계속 유지될 거고 지금 전체 시장에서 드릴 말씀이 일기 신도시 지정됐잖아요. 네. 일기 신도시가 지정됐으면 좋잖아요. 좋으면 전체 시장 분위기가 좋다라면 그러게 더 좋아져야겠죠? 그 지역 자체가 좀 살아나야 되는. 더 좋아져야겠죠. 네.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한 건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 이제 선도지구 11월 27일인가 8일 됐거든요. 그때 보도 나오고서 기사들이 이런 게 있다. 중개업소 문의 빗발, 분당 선도지구 지정의 희비. 그러면 선도지구 선정된다는 지역의 유력한 지역은 이걸 기대감으로 해가지고 거래가 좀 늘어났어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보시면 이 쭉 내용들이 뜨잖아요. 바로 발표하고 나서 네네. 밑에 보면 일기 신도시 호가 4억 올라가고 이렇게. 그런데 옆에 이제 기대 반 우려 반 첩첩산중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건 뭐 네. 제가 뭐 2년 전부터 저는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작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확인할 게 뭐가 있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이 11월 달 거래입니다. 네. 그림 보시면 3건 거래됐어요. 11월 달에. 희한하게 11월 17일하고 거래가 없어요. 왜? 호가들을 올렸거든요. 근데 이 거래마저도 보면 마이너스 거래예요.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뜨고 여기 거의 될 때거든요. 이게 된대요. 결론은 실제적으로 양지마을하고 여기 됐거든요. 된 데가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빚 좋은 개살구랄까요? 약간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물론 여기 선정된 주민들한테 뭐 축하 인사 드리는데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갈 길이 되게 멉니다. 이게 뭐 5년 안에 될 일도 없고 한 10년, 최소 10년, 길게 15년, 17년 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아까 그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뭐 이주 대책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첩첩산중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여기는 이제 일산이에요. 일산도 보시면 이게 해당된 지역이거든요. 노란색이. 요번에 선도지구 지정된대요. 네. 다 보시면 마이너스 거래가 더 많잖아요. 그러면 언론만 지금 생뚱맞게 이상한 보도를 쓰는 거예요. 호가를 올리면 뭐합니까? 내려서 거래가 되고 거래가 없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이미 여기 사업의 수익성이 아무것도 정리된 게 없어요. 왜? 네. 분담금이 얼마고 기부 체납이 얼마고 이주 대책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게 지금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 이 불확실성에다가 누가 여기다 투자를 하겠어요. 차라리 그냥
신규 아파트 사는 게 낫잖아요. 여기 또 호가가 많이 올랐어요. 네. 그나마 여긴 난데요. 분당은 32평대로요. 지금 15억이고 안 된 데가 15억이고요. 선도지구 되려고 좀 이렇게 떴더니 22억까지 갔어요. 그럼 22억을 투자해서 새 집을 봤는데 15년이 걸린다? 22억 이자를 15년 계산해 보세요. 10년을. 여기다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수익성이 타당성이 검토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의외로 그러면 선도지구면 용적률을 올려서 되게 좋은데도 거래가 안 된다. 그럼 나머지 기존 시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네. 당연히 이 흐름에 맞춰서 당분간은 이게 매수 심리가 많이 꺾였구나라고 판단하시고 조정기가 들어갔다고 판단하시고 시장 대응하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 어떻습니까? 부동산 입주 물량이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가 부족하다, 지금 집이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네. 현재 어떤가요, 상황이? 그분들이 이제 주로 기러기님들이잖아요. 상승론자분들하고. 아, 제가 좀 강력하게 드린 말씀은 집이 안 부족한데 자꾸 부족한 것처럼. 그리고 오늘 그림에는 없지만 이 집이 부족하면 매물이 없겠죠? 네. 근데 아까 추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서울을 비롯해서 경기 수도권 전체가 역대 매물량 최대예요. 그러면 벌써 잘못된 팩트잖아요. 게다가 내년에 서울의 입주 물량이 뭐 둔촌중을 합하면 6만 세대고요. 안 합해도 5만 세대입니다. 네. 그럼 평소에 적정 입주 물량의 1.5배예요. 근데 지금의 분위기에서 그 매물은 소화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요새 여기서 처음 말씀드렸는데 부동산 마피아라고 아시죠? 대표님 네네. 아시죠? 건설사들과 언론사들? 아닙니다. 그 마피아가 아니라 이번에 신종 마피아 2 신종이 나왔는데요. 뭐예요? 마이너스 프리미엄 아파트가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서울에 생겼습니다. 그래요? 수도권에 막 생기고 그게 부동산 마피아라고 평소에 그 건설사 친화적인 신문 언론사에서 그걸 올려놨어요. 왜? 심각하니까. 그 이게 뭐예요? 최상무 장관이 아까 유동성 공급한다 그랬잖아요. 뭐 그거 펌핑하는 거예요. 그 언론사 입장에서. 그죠? 부동산 마이너스 프리미엄 아파트 나오기 시작. 그러면 여러분들 판단해 보세요. 이렇게 시장이 좋은데 마이너스 프리미엄 아파트가 나왔다는 얘기, 그 가격이 시장에서 안 먹힌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서울에도 있고 수도권에도 많아요. 근데 보도에 많이 안 나요. 지금 만약에 일주일만 그게 보도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 세게 충격받을 수 있어요. 그 와중에 우리 계엄령 사태 터졌잖아요. 지금 당분간은 사람들이 원래 하던 것도 안 하려는 때니까 지금 이런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뭐 갭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자산 관리 냉정히 다시 판단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고, 무주택자분들은 이 와중에 얼마 전에 보도에 또 세게 안 나왔는데요. 88 대책 때 발표했던 그린벨트 이런 것들 막 발표했잖아요. 네네. 5.6만 원. 그걸 좀 빨리 할 것 같아요. 근데 빨리 해봤자 느리지만 그거와 더불어서 3기 신도시 공급을 아마 발표할 겁니다. 연말에.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대체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시장에서 매도자가 더 불안하지 매수자가 불안한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판단하시고 시장 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근데 시장에서는 그 집단 대출 그 제한, 대출 네. 제한, 뭐 이 규제 이것 네. 때문에 후폭풍이 뭐 장난이 아니라면서요. 지금 뭐 원래는 한 80%까지 잔금 대출이 나오다가 지금 절반, 분양가의 절반도 안 나와서 네, 맞습니다. 그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후치담보대출이라 그래서 전세 끼고 뭐하고 이렇게 맞추는 이런 거를 사전에 막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반공제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까지 겹치고 또 은행 자체에서도 심사를 강화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더 대출할 수 있지. 정부에서 또 지원하면. 근데 정부 자체에서 아까 거시건전성 강화 대책이 무섭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서운 거는 이제 투자하거나 투기한 분들한테 무서운 거예요. 무주택자나 일반적인 전문가 제가 볼 땐 아주 정상적인 정책이에요. 정상적인 정책임에도 대표님이 질문하실 때 이게 이렇게 좀 안 좋아지잖아요.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 규제 완화를 했고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원희룡 장관이 뭐 100일 때 하신 말 기억나실 거예요. 규제 완화 쫙 풀면서 투기 조짐이 있으면 언제든지 걷어들이겠다. 그러니까 지금이 뭐냐면 투기 조짐이란 그 상황을 넘어서서 과부하가 걸렸다고 정부가 판단한 거예요, 지금. 하는 총리도 계속 얘기하고, 그걸 전제로 금리 인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약속은 지켜야 되잖아요, 정부에서. 그럼 이 분위기는 가지, 여기서 지금 만약에 대출을 또 뭐 후리하게 풀어줬다. 그럼 또 갭 투자가 되잖아요. 이게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나요? 전혀 안 되거든요. 그걸 정부가 이미 간파하고 이쪽 부분을 강력하게 제어해서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어요? 분양권을 매매를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현장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마무리가 된 거예요. 네. 그러면 분양권을 내놓으면은 짓고 있으니까 책임진 거니까 그 가격 자체의 시세가 떨어지는 거지 건설 현장의 분양가에는 문제는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정부가 이미 간파하고 담보대출에 대해서 투자성, 투기성 이런 부분에 대한 걸 강력하게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서 스탠스를 그쪽 방향으로 정한 게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혹시 신규 주택에 대해서 뭐 야, 요새 이런 거 있어요. 분양권이 없어진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계약금 500만 원 수도권이에요. 계약금 500만 원만 내면 중도금, 잔금, 대출 다 회사가 알아서 해주고 마지막에 그럼 무슨 얘기를 해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전세 끼고 대출 좀 받든지 아니면 올라가면 팔면 됩니다.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게 좋은 현장이면 어떻게 계약금 500만 원에 그 이자를 갖다가 회사가 부담을 할까요? 네. 손실 보고도 팔겠다는 건데 이런 부분이 그리고 또 분양할 때 지방광역시일 때는요. 지금 할인 분양을 하면 원래 분양받은 분들이 화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페이백을 우리가 카드에서 많이 쓰잖아요. 지금 부동산 페이백이 생겼습니다. 아, 그래요? 분양가는 그대로예요. 그 대신에 분양을 받으시면 발코니 확장비 2천만 원 무료, 뭐 무료 이래가지고 한 5, 6천, 뭐 10%, 20% 할인한 금액을 파는 거를 액면으로 안 하는데 뒤에서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구의 미분양 물건이 11,000대까지 갔다가 지금 9천 초반까지 빠졌어요. 그런 걸로. 그러니까 가격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전세 이야기를 좀 하시니까 네. 지금 뭐 나오는 뉴스들 보니까 신한은행이 1월부터 조건부 전세 대출 규제를 푼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하거든요. 네, 맞아요. 지금 전세 시장이 어떻습니까? 지금 보니까 뉴스 기사들을 보면 서울 아파트값 2.6% 오를 때 전세 가격은 6.3% 오르고 그렇죠. 있다. 네, 계속해서 맞아요. 전세값이 상승한다. 네. 이 얘기는 또 어떤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해석에 대해서 이렇게 전세가 비율이라는 거 있잖아요. 전세 가격이 5억 5천 10% 올랐다고 칠게 지금 6%니까 뭐 5억 한 2천. 근데 집값이 예전에 그 논리는요. 전세 가격과 주택 가격의 비율이 좁아서 내가 이거를 이 갭을 메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10억짜리 집인데 전세가 한 7, 8억이에요. 네. 2억만 대출받으면 되잖아요. 갭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2억만 투자하면 되고 그리고 5억인 집이 만약에 4억이다 그러면 1억만 하면 집을 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넘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전세 대출을 받은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1억을 대출 받는 것이 아니라 5억짜리 집이 내 돈은 1억이고 대출 받은 게 3억이에요. 그러니까 5억짜리면 4억을 대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4억이 아까 담보대출 금리를 계산해 보면 계산이 안 나오는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 5억이던 집이 지금 10억이 된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평균 전세가 비율이 서울이 높을 때 한 75%까지 갔거든요. 평균으로. 근데 지금 53%예요. 그러면 거의 그 전세가 기준으로 보면 50% 정도 다운됐잖아요. 전세가가. 근데 매매가가 그렇게 올랐다는 얘기죠. 그 갭에서 말씀드리니까 5억이던 집이 내가 1억, 2억이면 집을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10억이 됐기 때문에 전세가가 그러면 8억으로 올라가는데 그 8억이 내가 있냐 이거죠. 대출로 따라 올라간 게 많아서 예전 시장에서 틀리다. 왜? 예전 시장은 소득의 범위가 그 수준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으면 지금은 그 수준을 넘어선 갭이 발생한 거예요. 네.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 가격이 지금 뭐 일부 지역만 서울도 지금 올라갔다고 자꾸 뜨는데 여러분 삼성전자 아시잖아요. 삼성전자 주식이 2% 오르면 다른 게 뭐 빠지고 난리가 나도 버티잖아요. 코스피가. 지금 대한민국의 통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 통계가 한국 부동산을 거거든요. 네. 제가 맨날 그 안 좋은 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간 통계가 잘못됐다고. 5천 세대가 있는 아파트에 하나가 거래가 됐어요. 네. 그럼 5천 개가 올라가는 거로 데이터를 매기는 형태예요, 지금. 그러면 주로 대단지들이 강남에 많잖아요. 강남에 있는 대단지들이 한 학씩만 가짜 거래를 쓰면 어떻게 돼요? 다 올라가는 거예요. 강북에 있는 아파트 대단지가 아니라 작은 아파트를 다 해봤자 이걸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 지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지표를 갖다 악용하는 게 지금 한국 부동산이라고 저는 보는 거고 흐름만 지금 보는 거예요. 흐름만. 한국 부동산 지표는 제가 흐름만 보는데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보면 25개구 중에 6개구가 올랐거든요. 네. 나머지 15개구는 다 하락이었어요. 그럼 냉정해 보셔야죠. 서울을 다 같이 봐야지.
그 수치만 보고 서울 가격이 올랐다고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아니 우리 동네는 왜 안 올랐는데 왜 자꾸 올랐다고 떠들지라고 하는 공인중개사 많아요. 정확하게 파악을 하려면 통계 자체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잘 알고 있고 그 상태에서 명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뭐 신고만 하면 거래한거로 올려주니까 그 통계가 맞나요? 안 맞죠. 이게 가짜 거래하고 자정 거래가 많고 가짜 신고가 많기 때문에 인위적인 어떤 정부의 대출 금리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 외에 시장의 참여자 중에 집값이 올라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뭐 가짜 뉴스에다 과장된 뉴스들이 포함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른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거는 일부 단지인 거예요. 대단지와 신축 이런 데들. 강남 4구 이렇게 희소죠. 나머지 25개구 중에 그러면 7개구가 나머지 16개구가 하락했으면 같이 봐줘야 되잖아요. 네, 통계 방식 문제도 있다고 좀 말씀드릴게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집값이 좀 잘 안 오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말씀 듣다 보니까 그 경매, 부동산 네. 경매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은 그 지금 뭐 사람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네, 이제 맞습니다. 마지막 보험 약관 대출을 받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받다 못해서 이제 마지막에 받는 대출이라고 네. 그렇게들 하는데 이러다 보면은 뭐 자영업자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중소기업도 그렇고 하는 분들 가운데서 어려운 분들의 경매가 뭐 급증하는 거 아니라 이렇게 경제가 어려우면 하는 거 아니냐가 아니라 지금 그런 어떤 지금, 상황인가? 역대 그러니까 7월 달 네. 올해 7월 달에 경매 물건이 한 전국으로 따지면 한 11년 만에 그리고 서울은 한 8년 4개월 만에 8년 9년 만에 경매 물건이 최다가 된 거예요. 아, 11년 만에. 네네. 그러면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안 좋을 때가 10년도, 11년도거든요. 저축은행 사태나고 막 이럴 때. 그때 막 경매 쏟아졌어요. 그 이후에 최대량이라는 건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면 자,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데 경매 물건이 왜 나와요? 전세 가격이 오르는데 경매 물건이 왜 나옵니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중에 나오는 지표와 언론들의 보도가 이게 뭔가 많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주택 가격이 오르고 전세 가격이 오르면 경매 나올 일이 없잖아요. 특히 여러분들이 아시는 임차권 등기, 그러니까 돈을 전세금을 못 돌려줘가지고 임차인이 등기를 하고 경매를 시키는 게 임차권 등기인데 이 숫자가 줄어야죠. 지금 그 숫자가 지금 2020년도, 21년도 이때 비해서 지금 10배, 15배예요. 경매 물건이. 최다 물건이에요. 그게 7월 달에 최고점을 찍었는데 8월, 9월에 조금 뭐라 그럴까 정부 정책 금리가 조금 대출 금리를 낮춰주니까 조금 매수세 때문에 버티는 것 같다가 그것도 너무 높아지니까 스톱이 되고 나서 10월 달에 한 3, 4개월 만에 다시 또 그걸 또 돌파합니다. 최고 물건을. 경매 물건이 지금 넘쳐납니다. 넘쳐나는데 거기서 또 이런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경매 물건이 뭐 서울 같은 경우에 95%, 97%다. 경매 낙찰가율이. 요것만 딱 써요. 근데 경매 물건이 또 역대 최다예요. 그 95%가 유찰된 물건도 있잖아요. 네. 경매 물건이 1억짜리가 유찰되면 8,000원이잖아요. 8천만 원. 8천만 원이 90%면 얼마예요? 98, 70이죠. 7,200이란 얘기예요. 네. 그럼 7,200짜리와 신건이 새로 나온 거 있잖아요. 1억짜리와 합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80%대인 거예요. 그럼 20% 갭이 생기잖아요. 아, 경매 시장이 선행 지표라고 하니까 그럼 결론은 지금 주택 가격이 20% 하방 압력이 있구나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경매 물건이 줄기 전까지는 대한민국 부동산의 주택 가격은 앞으로 조정이 꾹쭉 될 거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물론 정부가 내년 초에 또 55조 이거 또 풀면 이 비싼 집값을 또 청년하고 신혼부부한테 매기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네. 그것도 5년 뒤에 30년 고정금리가 아니라 5년 뒤에 변동금리예요. 그때 되면 이자 늘어나요. 그거 조심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당분간 조정이 있을 게 너무 확실해지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뭐 시장에 뭐라 그럴까요. 요점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정부가 애를 쓰던 전세 가격이 오른다는 기사가 나오던 가격이 어디가 올라가 나왔던 이게 지금 정상적인 가격이냐를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아닐 겁니다. 다 아니라고 그러고 갭 투자하신 분들만 더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하시지 일반 국민들과 정부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얘기 스탠스는 정해졌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자산 대처를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예전에 작년에도 그런 올 초인가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 초에도 우리 교수님하고 IMF 총재의 어떤 경고 네. 이런 게 있었잖아요. 많았죠. 예. 부동산 부양을 위해서 네. 어떤 정책들이 나와서는 상당히 후유증이 있을 것이다. 네, 경고가 대놓고 있었는데 얘기했죠. 예. 지금 시점에서 외국에서 보는 한국 경제 혹은 이 부동산 뭐 여러 가지 이 자산 시장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나요?
이야기가 아니라 행동으로 나왔잖아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몰라도 무디스가 한국투자증권도 또 부동산 PF 사업에 자금되고 이렇거든요. 거기 하향 조정했잖아요. 한국투자증권이 원래 본업이 그건데 물론 증권회사도 뭐 PF 투자할 수 있잖아요. 대출기관으로서. 그렇죠. 그게 이제 또 현장에 쫓겨 있어요. 여기서 생각하시는 게 부동산에 지금 한국 부동산에 대한 가치가 앞으로 올라갈 거라면 그 부동산에 투자를 한 거는 좋은 쪽이잖아요. 근데 내려가고 부동산이 안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돈이 몰려 있다? 부동산에 문제가 생긴다고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디스가 하향 등급하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드릴게요. 그러면 그것이 단순하게 거기만 해당되냐? 돌려친다 그럴까요? 뭐 표현상 아까 말씀하신 아이무 부총재가 왔을 때도 한국에 내한해가지고도 그 얘기 대놓고 했고, 부동산의 구조조정이 없으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대놓고 얘기했는데 지금 2년 반째 지금 소식이 없잖아요. 네. 그런 것도 아직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 그래서 해외에서 보는 시각은 해외에서 자금들이 제가 최근에 어느 큰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골만삭스 이런 계열사 중에 하나에 어떤 위임을 받은 분이 오셔가지고 한국의 부동산 쪽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뭐 자문을 구해가지고 요점이 그거예요. 한국에서 지금 할 게 뭐가 있냐 이건데 자기들 앞만 봐도 일단 일반적인 투자자는 좀 힘들 것 같고 그 주요 핵심 지역에 임대 사업,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를 고급형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임대 사업을. 왜? 그게 왜 나오냐면요. 현대 부동산 주택 가격을요. 임대료로 환산하면 수익률이 나오잖아요. 그걸 따져보니까 27억짜리 아파트에 사느니 고급 임대 아파트에 150, 200 주고 월세 사는 게 훨씬 자본 수익률이 좋은 거예요. 왜? 27억이란 돈에서 만약에 여기 보증금이 1억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26억이란 자본이 남잖아요. 이거를 자산 운용을 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는 계산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외국 회사들이 고급 임대 아파트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 P는 I분의 R이라 해서 자본 환원율, 주식으로 말하면 배당률, 뭐 수익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개념으로 볼 때 지금 한국의 부동산의 강남 사고는 지금 수익률이 1.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답이 나왔으니까 임대 수익 들어오는 거예요, 사업을. 그래서 지금 해외 부동산 투자가 많이 빌딩은 몇 개 있고 오피스, 나머지는 지금 임대 사업 쪽으로 지금 엄청 들어오고 있어요, 돈이. 그러면 시장 분위기 파악하셔야 돼요. 지어서 파는 거를 안 하고 임대 사업으로 들어와? 그러면 이게 힌트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해외에서는 한국 시장의 부동산의 가치를 이게 임대 수익 시장에 도리어 놨지 자본 시장에 노리는 건 답이 없다라고 판단하지 않았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지금 부동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결정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잘 판단하셔서 근거로 네. 삼아서 현명한 결정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한문도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